자, 3월 16일이고요. 오늘 이제 HTML 다음 내용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플렉스라고 하는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이론만 정리해 놓은 예제 갖고는 굉장히 감잡기가 힘든 속성이에요. 이전에 나왔던 애들하고는 좀 특성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속성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실제 이제 웹페이지 만들 때 많이 사용되는 그 패턴들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건데요. 풀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하죠. 자, 먼저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형태는요. 쉽게 말하면은 화면 배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면 배치. 우리가 이제 div 태그, 주로 이제 얘를 블록이라고 부르죠. 블록 혹은 박스 뭐 이렇게 불러요. 이 박스들을 이제 화면에 배치해 놓고서 영역을 이렇게 나눠준 다음에 각각 뭐 여기는 로고 영역, 여기는 메뉴 영역, 왼쪽 사이드바, 오른쪽 본문 영역 이렇게 영역을 나누는 것을 레이아웃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풀페이지라고 하는 건요. 여기서 말하는 풀이 이거거든요. 항상 화면을 가득 채우는 형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풀페이지 레이아웃의 특성은요. 스크롤이 안 돼요. 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항상. 만약에 스크롤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영역은 스크롤이 안 되고 여기 컨텐츠 영역만 부분적으로 스크롤이 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화면에 꽉 차 있는 느낌을 주는 형태예요. 실제 페이지를 구성하는 형태는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서 그 몇 가지 샘플을 잡아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요런 형태,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이렇게 이제 몇 가지 패턴을 잡아서 진행을 할 건데 이 중에 앞부분 한두 개 정도는 이제 수업 시간에 수업 예제로 같이 진행을 할 거고 뭐 몇 가지는 이제 과제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 뭐 그렇게 될 겁니다.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작업하기 전에 이제 그 부분적으로 쓰이는 코드들을 좀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CSS를 다 걷어냈습니다. CSS 걷어내면 참 볼품없죠. 자, 전체적으로 화면 전체를 구성할 div 태그를 놔요. 얘를 화면 영역 전체를 잡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단 영역, 메뉴 영역. 이게 아까 위에 이렇게 잡혀 들어갈 영역이었죠. 그리고 div로 또 하나를 만들어요. 화면의 영역을 나눌 때 가로 세로를 막 섞어가면서 나누는 게 아니라 일단 한 방향으로 다 나누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아래쪽 영역은 밑에를 이렇게 가득 채울 박스를 하나 준비하고 그 안에서 왼쪽과 오른쪽 영역을 이렇게 나눠줄 div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를 작업할 때 여러분들이 구상하는 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먼저 스케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코딩하기 전에 미리 한번 만들어 보는 거를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종이로 그리는 것도 충분히 사전 스케치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먼저 이렇게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전문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좀 더 구체화를 시켜요. 예전에는 파워포인터 혹은 포토샵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도구였다면 요즘은 피그마라든지 뭐 그런 전문 도구들이 좀 있어요. 이 사람은 작업하다 딴짓 좀 한 거고 어마어마한 게 이제 보여드릴게요. 동영상 눌렀어요. 화면이 이렇게 나온대. 저걸 눌렀어. 그럼 화면이 이렇게 바뀐대요. 이걸 눌렀어. 그러면 메시지 창, 팝업 창이 짠 하고 뜨는 거죠. 장난 같아 보이죠? 보통은 이제 포토샵 같은 걸로 작업을 하면서 화면에 변화가 발생한다면 그 변화에 대한 경우의 수도 포토샵으로 다 그려야 돼요. 당연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눌렀을 때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려놓지 않으면 코딩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종이로 해도 된다라고 얘기해서 보여주면은 그 이게 애들이 장난치는 건 줄 아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로고 보이세요 혹시? 여기 이거 다음 거예요. 다음 애들이 찍어서 올려요. 대기업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문적인 그래픽 도구를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종이로도 그 미리 밑그림을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이 그림 괜찮은데? 자,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종이로도 밑그림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제 포토샵 같은 걸 쓰면 된다. 실제로 이렇게 종이로 그린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나중에 준비를 하면은요, 결국은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작업해서 이제 제본 떠서 들고 가요. 물론 그래픽 작업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뭐 스케치북이고 뭐고 되게 요란하게 준비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자기 작업 결과물을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만드는 거라고. 예를 들면은 두 명 거를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 친구. 이렇게 처음에 이제 첫 페이지 자기소개 간단하게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넣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공부했던 거 과목들 주로 공부한 내용들 어느 정도 자기가 자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작업한 기능들을 이렇게 어떤 기술을 썼는지 그 대략적인 스크린샷 그 다음에 좀 자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내가 좀 열심히 만든 것 같다 싶으면 이렇게 소스 코드 같은 것도 좀 화면하고 작업 과정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가 작업한 거를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화면이 좀 별로죠? 이게 날씨에 뭐 이런 사이트 만들었었다. 이런 거 썼다. 근데 이 친구는 페이지를 딱 이렇게 딱 메인 페이지 하나씩만 넣어서 어필이 좀 안 되긴 했었어요. 보통 이제 큼지막하게 전체 페이지가 들어가게끔 넣는 게 보통인데. 그쵸? 몇 페이지 좀 어필이 좀 적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소개, 자기가 공부한 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많은 과목을 공부하기보다는 진짜 핵심적인 거 몇 개만 해서 거기에 좀 올인하는 편이었어요. 이 친구도 이 친구가 제가 이전 학원에서 여기 오기 직전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인데 종강하고 취업한 지 한 달도 안 걸리더라고요. 꽤 열심히 했던 친구예요. 뭐 이 정도 공부했다. 근데 제가 가르쳤던 거는 여기까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요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나중에 추가로 공부를 했나 봐요.
이때는 조별 과제를 시켰었어요. 조별 프로젝트를. 이제 이런 거 만드는데 뭐 어떻게 했고 어떤 기술 썼고 이거 하면서 내가 뭘 공부했다. 근데 이때는 이제 개발자 과정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창작성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게 아니었어서 얘네는 세브란스 병원 홈페이지를 그대로 뺏겼어요. 코드를 참조하는 게 아니고 그 디자인을 본따서 코드로 자기네가 재현을 한. 근데 여러분 포트폴리오도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퍼블리셔가 뭐 코딩 실력 보는 거지 디자인을 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회원가입 쪽을 작업했다. 실제 사이트 같죠. 뭐 이런 코드 써서 이런 거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작업한 과정을 쭉 적은 거예요. 비슷해요. 나머지는 다. 뭐 이런 것도 만들어봤다. 뭐 이런 거. 이 친구는 자기소개용 페이지 사이트를 따로 하나 만들었었어요. 딱 요 한 페이지짜리. 이거 뭐 작업 과정인 건가 같은데. 아 이건 아까 봤던 거랑 똑같죠. 수업 시간에 과제물 내는 것 자체가 만약에 포트폴리오가 정 안 되겠으면 그것만 모아도 폴이 될 것 같은 수준으로만 과제를 내거든요. 저번에 이력서 그거 빼고. 그래서 이것들만 모아도 충분히 포트폴리오로서의 역할은 할 거예요. 이것들만 잘 완성해도. 이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런 거 만들 때 앞에 작업 과정이라 그래서 이런 거 자기가 손그림 그린 거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면 굉장히 느낌 독특해요. 어필 꽤 잘 돼요. 왜냐면 내가 장담한 건데 이렇게 손으로 그리는 거 포트폴리오에 넣는 친구들 없을 거예요. 손으로 잘 안 하거든. 그러니까 아마 이력서 같은 거 제출할 때 보통 포트폴리오 자기가 같이 내는데 그렇게 손그림 그린 거 사진 넣으면은 아마 면접관 기억이 좀 남지 않을까 싶어요. 괜찮은 전략 같아. 이력서 자기 거 어필하는 것도 전략이에요. 괜히 그 불필요하게 자기소개 동영상으로 찍지 말고. 진짜 많아요. 자기소개 동영상으로 찍어내는 친구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면접 진행할 때는 그 동영상이라고 해서 파일 보냈잖아요. 귀찮아서 안 열어. 이력서 봐야 될 게 몇 갠데. 막 유튜브 영상 링크 같은 거 보내는 애들 있어요. 클릭 안 해요. 한 페이지 안에서 바로 한 번에 눈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이런 건 충분히 독특해. 자, 잠깐 딴 데로 샜네요. 자, 일단은 이렇게 화면 영역을 나눴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이런 div 태그만 놓고는 화면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가늠하기가 사실상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웹페이지를 어떻게 만들 건지 손그림으로 대충 그려보고 그리는 과정에서 아 그럼 내가 이거 div 어떻게 나눠야겠다라고 계획이 서요. 그럼 그거를 이제 코딩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업 예제는 제가 미리 이렇게 영역을 쪼개왔지만 직접 백지 상태에서부터 할 때는 이렇게 미리 스케치를 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 얘기를 하다가 그냥 한 바퀴 삥 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CSS 작업을 할 건데 실제로 페이지 작업을 할 때는 HTML하고 바디 태그에 높이값 100%를 줘야 화면 세로 영역을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건 전에 우리 확인했죠. 그리고 패딩하고 마진은 무조건 0으로 끄세요. 나중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일련의 공식화된 파일을 제가 CSS 수업 후반부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지 만들 때 무조건 닫고 시작하는 기본 코드들이 좀 있어요. 마진하고 패딩을 0으로 끄는 거는 그 일환이에요. 그러면 여백이 다 없어지고요. 자, 여기 랩이라고 하는 애를 클래스로 랩이라고 돼 있죠? 얘가 지금 보시면
먼저 이렇게 박스를 만들 때 그냥 놓으면은 이 div의 영역이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내 작업할 때는 배경 색상을 임의의 색상으로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div 태그 영역에 배경 색깔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이게 얘가 영역이 이 정도구나 라고 내가 면적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해놓고 다 코딩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배경 색깔만 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랩이라고 하는 전체 박스 클래스인데 얘한테 일단 높이 100%를 줍니다. 그럼 가득 차겠죠? 근데 위에 좀 비어 있잖아요. 요 비어 있는 거는 이 div 태그 문제가 아니에요. 자, 안에 내용을 지워볼게요. 가득 차죠? 이게 100% 안에 내용을 넣었을 때 위에가 저렇게 붕 뜨는 것 같은 이유가 이 h1 태그가 위쪽으로 마진을 좀 갖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 div 영역을 뚫고 나와서 작용해서 그래요. 자, 이 랩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가로로 나열되죠. 그쵸? 근데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는 일단은 이 헤더하고 풀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거랑 메뉴 영역이 이렇게 세로로 배치되고 내용 영역도 밑에 이렇게 배치되도록 하는 거였어요. 근데 디스플레이 플렉스는 기본적으로 정렬이 옆으로 가죠. 이거를 아래로 떨구려면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이라고 줘야 돼요. 그래야 칸을 구성하죠. 밑으로 떨어졌죠? CSS 코드 실습하는 또 다른 방법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한 줄씩 코딩하면서 바로 화면의 변화를 확인하세요. 이 속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자꾸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자, 웹이라고 하는 영역 확인했으니까 이제 배경 색깔 빼고 그 다음에 헤더 영역입니다. 자, 일단 헤더 영역의 백그라운드를 65픽셀로 잡았어요. 헤더 영역이 지금 여기 요 태그니까 요 영역의 높이를 65로 잡은 거예요. 높이 값은 그냥 뭐 자기가 주고 싶은 만큼 적절히 준 거죠. 그 다음에 배경 색깔을 초록색으로 주고 텍스트 라인 센터라고 주면은 텍스트 관련 속성들은 지금 이 헤더한테 준 건데 텍스트 관련 속성들은 부모한테 부여하면 자식한테도 상속된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 H1 태그 안에서도 글자가 가운데로 온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 나왔었던 것들이 하나둘씩 이제 믹스가 되기 시작하면서 효과가 예상치 못한 효과로 점점 발전을 해요. 자, 탭 리스트. 여기 요 메뉴 영역이라고 만든 거거든요. 자, 높이 70. 높이 70. 그 다음에 영역이 정 안 보이면 개발자 도구 쓰는 거 전에 알려드렸죠. 이걸로 여기 첫 번째 아이콘 클릭해서 요 영역을 이렇게 올려보면은 말풍선으로 사이즈 보이죠? 지금 제가 마우스를 못 옮기는데 폭이 731에 높이가 32라고 나와 있어요. 자, 높이값 설정됐고 그 다음에 박스 섀도우 좌우로는 안 바뀌고 아래쪽으로 2픽셀 번짐은 2. 그 다음에 색상은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검은색을 준 거예요. 이 RGB 표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RGB 표기법이 샵 000000 검은색입니다. 근데 이게 각각 두 개씩 RGB죠.
근데 이게 16진수거든요. 00부터 FF까지인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10진수로 환산하면 0부터 255까지예요. 자, 제가 윈도우 그림판을 열었는데요. 포토샵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16진수 방식의 색상 표현법이 익숙할 거예요. 근데 윈도우 같은 데서는 색 편집을 이렇게 하면 R, G, 파란색을 U라고 표현하더라고요. B.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숫자 값으로 변해요. 얘네들의 각각의 칸의 범위가 0부터 255예요. 이게 포토샵에서 쓰는 00부터 FF까지의 대응이 되는 값이라고. FF를 10진수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같은 값이에요, 서로. 자, 그러니까 이제 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검은색이에요. 이거를 10진수로 표현하는 법으로 바꿔서 쓰면은 이렇게 표기해요. RGB 한 다음에 레드, 그린, 블루예요. 같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16진수 표현을 하는 경우는 앞 두 개씩 묶어서 글자가 똑같으면 추락해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건 아시죠? 저번에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원본 코드를 보면요. RGBA라고 돼 있었어요. 여기에 RGB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가고요. 마지막 게 A인데 이 A는 알파예요. 투명도. 이 투명도는 0부터 1까지입니다. 0은 완전 투명, 1은 불투명, 0.5는 반투명. 0에 가까울수록 더 투명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요 방식에다 갖다 내면 이건 포토샵은 표현 못해요. 두 글자가 더 0에서 FF까지입니다. 1인데 왜 FF예요? 그냥 백분율 치는 거예요. 백분율로. 원본 값이 보면은 RGBA라 그래서 마지막 투명도가 0.1이에요. 여기 이게 까만색인지 회색인지 거의 구별이 안 가죠. 되게 투명한 거예요. 0.5라고 하면은 조금 더 진해지겠죠. 자, 이거를 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면은 검은색인데 투명도를 의미하는 두 자리를 더 넣습니다. 00이면 완전 투명, FF면 완전 불투명. 16개니까 절반 8. 88이면 반투명이겠네. 33, 이 정도 하면은 투명도. 아까랑 뭐 얼추 비슷하죠. 마지막 두 글자가 투명도다. 자, 그 다음에 배경 색깔을 흰색으로 넣고요. 여기도 가운데 정렬.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컨텐츠 영역인데요. 기본적으로 div 태그의 높이는 내용만큼 생긴다 그랬죠. 그럼 이 A 사이드라는 영역의 높이는 0입니다. 내용이 없죠? 얘도 높이는 0입니다. 내용이 없죠? 얘 입장에선 지가 감싸고 있는 내용들이 높이가 없으니까 얘도 덩달아 높이가 없어요. 그래서 배경 색깔 줘봐야 안 나와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뭐라도 내용을 주면은 이 글자만큼은 높이가 생기겠죠.
1이라고 주면, 자, 보세요. 지금 이 랩이라고 하는 요 박스한테 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준 상태예요. 정렬 방향은 아래로 떨궜고요. 그리고 얘하고 얘는 높이가 고정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컨텐트라고 하는 div, 얘가 바깥에 있는 이 랩 입장에서는 아이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요소인 거잖아요. 얘한테 플렉스 속성을 1로 주면, 첫 번째 공식입니다. 부모가 디스플레이 플렉스고요. 다른 애들은 고정 사이즈를 가져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부분한테 플렉스 1이라고 주면 그냥 남은 부분을 가득 채웁니다. 이렇게요. 남은 부분을 가득 채워요. 요 전체 영역이 바깥에 얘요. 클래스 랩. 그리고 위에가 헤더. 메뉴 영역은 탭 리스트. 컨텐트한테 플렉스 1을 줬기 때문에 얘는 부모, 즉 파란색 테두리 랩 영역의 나머지 공간을 항상 가득 채웁니다. 이거를 그냥 하나의 공식처럼 생각하세요. 각각의 원리들은 되게 헷갈렸지만 다 모아놓고 나면 쓰는 패턴이 몇 가지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입장에서 얘도 자식 요소 두 개가 있죠. 그러면 A 사이드 메인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지금 떨궈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얘한테도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면은 얘네들은 세로 배치가 아니라 가로 배치로 바뀌겠죠. 어떤 박스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면 그 안에 있는 애들이 가로 배치로 바뀐다고요. 기본적으로 1112가 이렇게 세로로 배치됐었는데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면 가로 배치로 바뀐다고요. 이제 얘네들이 각각 이 핑크 박스 안에서 얼만큼씩 영역을 차지할지 넓이만 잡아주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먼저 A 사이드 첫 번째 거는 넓이 400으로 고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줬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거 또 썼어요. 부모가 이 컨텐트 박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고요. 그 안에 있는 A 사이드가 고정 사이즈를 가져요. 정렬 방향 가로. 여기 넓이는 고정인 거죠. 그럼 이제 여기 하나 남았잖아요. 얘한테 D 플렉스 1을 주면 어떻게 된다? 이 부모 영역 안에서 남은 공간을 가득 채운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속성을 가로 세로로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파란색 박스가 화면 사이즈에 상관없이 무조건 남은 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봤었던 플렉스 특성들은 기억이 거의 안 나겠지만 이 정도의 사용 패턴은 기억해 줄 수 있죠. 이렇게 몇 가지 패턴을 추려내면은 사실상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봤었던 그걸 다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게 나도 알거든. 지난 시간 수업 내용 솔직히 견디기 힘들었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이렇게 좀 그래도 나름 몇 가지 쓰는 패턴을 제가 좀 추려왔으니까 요것들 위주로 기억을 해주세요.
첫내주 설명 시간이 좀 길었네. 일단 요거 첫 번째 예제만 1교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8시에 만납시다. 한 줄씩 코딩하면서 화면 바꿔보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요소한테 일단 백그라운드 색상을 임의의 색상을 다 주세요. 그러면 영역이 바뀌는 게 눈에 보이기 쉬워요. 아시겠죠? 좀 이따 봅시다. 8시에 시작할게요. 8시 10분에 시작할게요. 다음 예제 제목은 내비게이션 박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면 그 메뉴 영역을 뜻해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브라우저의 폭이 이렇게 계속 늘었다 줄었다 하면 일단 왼쪽에 있는 요 영역은 고정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GMB라고 되어 있는 영역이 오른쪽에 붙어서 왔다 갔다 하죠. 여기가 지금 이렇게 조그맣게만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 오른쪽 영역이 이렇게 조그만 박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메뉴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안에 뭐 내용이 늘어나면 이 초록색 진한 박스는 커지겠죠. 그럼 브라우저 폭이 늘었다 줄었다 할 때 이 메뉴가 오른쪽 끝에 붙어 다니는 걸 가정한 거예요. 예전에 웹사이트 만들 때는 그냥 이렇게 고정된 사이즈에서만 그 테스트를 하면 됐는데 요즘은 반응형 웹이라 그래서 하나의 웹페이지에 데스크탑에서 접속했을 때, 태블릿에서 접속했을 때, 핸드폰에서 접속했을 때 이런 것들을 다 산정하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지 하나가 3가지 종류의 장치를 대응해야 되니까 사이즈가 가변적인 상황을 계속 산정을 해요.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처리하는 게 그 미디어 쿼리라고 하는 기술인데 그 미디어 쿼리 기술은 거의 다 끝날 때 따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영역별로 지울게요. 자, 일단은 전체로 사이트의 상단 영역에 들어갈 박스를 헤더라고 잡았습니다. 상단 영역은 보통 헤더라는 클래스를 많이 써요. 그래서 태그 이름도 헤더 태그 쓴 거예요. 이 헤더 태그는 전에 div 태그가 세분화된 요소다라고 한번 소개할 때 같이 소개했었는데요. 이 헤더 태그 이름이 기억 안 나면 여기 div로 해도 정답입니다. 근데 div 안에 div가 또 있으면 나중에 다 짜놓고 나면 좀 어지러우니까 그냥 여기 헤더 영역 이렇게 헤더 태그를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끝에 붙을 로고가 들어갈 박스 넣었어요. 실제로 이 안에는 이미지 같은 게 들어갈 거예요. 일단 오늘은 글자만 넣고요. 그 다음에 검색 박스가 들어갈 박스 하나 준비하고 그리고 GMB 메뉴 영역이 들어갈 박스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페이지 만들 때 가면 무조건 패딩하고 마진을 다 0으로 끄세요. 얘는 이 헤더 영역 자체가 높이 그 고정 높이를 갖는 영역이니까 여기 높이값 100%는 따로 안 줬어요. 지금 이 헤더 박스 안에 보면은 이렇게 초록색 박스인데 이 안에 있는 div 태그 3개가 이렇게 일렬로 세로 일렬로 배치가 되겠죠. 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주면은 얘네가 지금 박스가 하나 둘 3개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가로 배치로 바뀌겠죠.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면 안에 있는 애들은 다 가로 배치로 바뀌어요. 그렇죠? 로고, 그 다음에 검색 박스, GMB 가로 배치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GMB 로고 플렉스 서치한테 그 플렉스 논이라고 줬어요. 플렉스 속성을 여기다가 뭐 1이라고 주거나 그러면은 얘네가 전부 사이즈를 이제 남는 영역을 채우게끔 하는 거였잖아요, 아까. 이렇게 주면은 얘네가 전부 이렇게 균일하게 사이즈를 받는데 이거를 논으로 줬어요.
그럼 얘네가 전부 일렬로 배치되고, 원래 플렉스의 특성이 그 자식한테 사이즈를 부여해도 부모 사이즈가 좁으면 그 사이즈가 막 다이어트 한다 그랬잖아요. 압축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 즉 부모의 넓이, 자기들을 감싸는 거를 컨테이너라고 해요. 자기네를 감싸는 박스의 넓이가 줄어들더라도 자신들의 고유 사이즈를 유지하게 강제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가로로만 배치되고 사이즈에 대한 영향을 안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이 GMB한테 마진 레프트를 오토로 줍니다. 마진 레프트는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에다 오른쪽, 이쪽 방향의 여백을 오토로 주면은 얘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오른쪽 정렬한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주는 순간 얘는 오른쪽에 가서 붙어요. 이제 로고와 GMB한테 패딩을 주면은 상하 20, 좌우 30이니까 상하 20, 좌우 30이면은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좀 커지겠죠? 배경 색깔 주고요. 자, 이제 가운데 있는 이 서치 박스 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줍니다. 인풋하고 버튼 자체는 이미 그 자체로도 그 가로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면 얘네들이 가로로 배치되면서 높이로는 부모를 채우려고 들어요. 그리고 이 서치박스 자체의 넓이 400, 그 다음에 여백 상하 14, 좌우 0. 지금 부모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 부모한테 안쪽으로 여백이 들면은 안에 있는 애들은 그 여백만큼 쪼그라들 겁니다. 그리고 마진 레프트 10이니까 왼쪽으로 여백 10인 거죠. 자, 정리하면 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줘요. 그러면은 이 DIV랑 요 DIV랑 요 DIV가 가로로 배치되죠. 그러면서 사이즈에 대한 자율성을 잊어버리는데, 얘네한테 각각 플렉스를 논으로 주면 자신들의 고유 사이즈를 유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 플렉스에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 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면은 자식들의 높이가 100% 효과가 나요. 그리고 다시 얘한테 패딩을 주면 이 높이 100%의 범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패딩을 주기 전에는 이만큼의 범위가 높이 100%였는데 패딩으로 위아래 요만큼씩 여백을 잡으니까 100%의 범위가 그 여백을 뺀 만큼 줄어든 거예요. 이 예제는 뭐 비교적 간단하게 끝났고, 자, 다음 예제는 이제 모바일 웹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쓰는 형태인데요. 모바일 웹사이트 보면은 아래쪽에 메뉴가 고정돼, 메뉴 아이콘들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많잖아요. 모바일 웹사이트는. 그걸 가정한 박스예요. 그래서 하단 영역에 고정되어 있는 박스입니다. 얘는 쉬워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여백 없애고 높이가 100% 줬어요.
그 다음에 맵 랩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줘요. 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고, 그 다음에 플렉스 컬러 디렉션을 컬럼으로 주면은 안쪽에 있는 애들이 세로로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에 헤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박스 넣은 다음에 내용 영역이 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상단 영역, 내용 영역, 그 다음에 하단 영역이 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영역 나누고 시작한다 그랬죠. 근데 그 상태에서 하단 영역이 고정 박스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계속 있다고 전제하고, 이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줘요. 그럼 이 세 개가 가로 배치되죠. H1 태그는 자체적으로 마진 탑을 좀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으로 주면은 가로 배치되는 게 세로 배치되죠. 여기서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왜냐면 원래 세로로 배치되는 거 굳이 이렇게 해서 또 설정할 필요가 있어인데,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나면 몇 가지 옵션을 쓸 수 있어서 그래요. 자, 맵, 랩 얘를 높이 100%, 백그라운드 컬러에 샵 F60 주면은 높이 100%. 자, 이 상태에서 이 하단 영역 박스를 배경 색깔 파란색으로 줘놓고 높이값 100%로 고정하고, 그 다음에 글자는 가운데 정렬. 높이값 100 줬으니까 좀 커졌죠. 그 다음에 얘한테 마진탑 오토. 마진탑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마진탑 오토는 상하로는 작용 안 한다 그랬어요. 우리 마진에 대해서 오토 속성할 때 좌우로만 동작하고 상하로는 동작 안 한다 그랬는데, 이게 부모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갖고 플렉스 디렉션이 컬럼이 적용되면은 그때는 마진 탑, 마진 보통 오토가 가능해져요. 어떤 박스가 이렇게 있을 때 마진 레프트 오토 넣으면 얘가 오른쪽에 가서 붙었죠. 바로 전예제가 그랬잖아요. 박스가 있을 때 마진 탑을 오토 주면 얘가 맨 밑에 가서 붙는 거예요. 얘가 밑에 가서 붙는다고 해서 상단 영역이랑 내용 영역에 뭐가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지가 밀려 내려오는 거지 얘네를 밀어버리진 않아요. 위에 있는 영역. 만약에 요 헤더라는 영역, 요 헤더라는 코드를 여기 요 헤더로 대체할게요. 그리고 아까 사용했었던 이 CSS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같이 적용하면 이렇게 영역이 설정이 되겠죠. 그럼 내용 영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이미지를 하나 넣을게요. 그러면 이미지가 있으면 밑에 하단 영역 없어졌죠. 그렇죠? 내용이 커지면 알아서 밀려요. 이렇게 내용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하단 고정으로 놓겠다는 겁니다. 내용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하단 고정에 놓겠다는 거예요. 딱 모바일 화면에 맞는 거죠. 모바일 화면 같은 경우는 딱 이 정도 넓이라고 하면
하단 영역에 아이콘 버튼 같은 거 쪼르륵 있다가 내용이 늘어나면은 같이 밀리는 거예요. 물론 얘가 고정된 상태로 내용만 스크롤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거는 앱에서나 그렇지 웹은 그렇게 잘 구현을 안 해요. 그러면은 내용까지 딱. 자, 요 코드도 제가 번외편으로 요 코드는 그냥 단톡방에 소스를 그대로 올려볼 테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재현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 두 개. 요번 교시에 요거 두 개 한번 해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9시 10분에 만납시다. (17번) 예제 넘어갈게요. 자, 이 예제도 자주 쓰이는 형태인데요. 가운데 로고가 있고 메뉴가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에요. 이런 식으로요. 뭐 양쪽에 이게 뭔가 메뉴들이 더 있을 수 있겠죠. 주로 이제 여성 의류 쇼핑몰들이 메뉴 형태가 이런 경우가 꽤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꼭 버튼, 이렇게 텍스트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긴 버튼을 놔서 눌렀을 때 옆에서 뭔가 나오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눌렀을 때 옆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사이드바라고 부르는데 이 사이드바는 HTML, CSS만으로는 어려워요. 자바스크립트가 나중에 동반이 돼야 돼요. 뭐 아직은 우리가 사이드바까지 만들 상황은 아닌 거고요. 참고로 이렇게 생긴 버튼 있죠? 이 버튼의 이름이 햄버거 버튼입니다. 햄버거처럼 생겼다 그래서. 자, 또 태그들 걷어내 봅시다. 자, 여기는 아직 우리가 진도 안 나간 기능이 하나가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헤더 안에 목록 정의 태그가 들어있어요. 가운데 있는 요 세 개가 모두 메뉴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HTML하고 바디, 그 다음에 UL하고 LI, 목록 정의 태그한테 여백을 없앴습니다. 그러면 메뉴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죠. 여백이 없어졌으니까. 물론 리스트 스타일 논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는 게 더 완벽한 건데 여기서는 그건 일단 생략을 했어요. 그리고 밑에 따로 부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링크한테 일단 밑줄을 빼고요. 밑줄을 빼고 글자 색깔에서 인허릿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 거를 상속받으는 얘기예요. CSS 모든 속성에 대해서 인허릿이라고 부여하면은 이 A한테 준 거죠. 부모한테 적용되어 있는 값을 상속받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HTML에서 링크를 제외하고 글자 색깔의 기본값은 까만색이니까 우선 까만색으로 나오고. 근데 인허릿을 실제로 개발할 때는 저는 잘 안 써요. 그냥 이렇게 그냥 대놓고 색깔 주고 말지. 자, 템 리스트 이 목록 정의 태그 전체예요. 테두리를 약간 굉장히 투명에 가까운 검은색으로 줬어요. 그리고 배경 색깔은 여기 흰색으로 칠했고요. 그 상태에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하면 이 li 태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렬로 정렬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justify 컨텐츠는 얘네들이 여기 간격을 설정하는 거였어요.
스페이스 비트윈은 요 양 사이즈의 간격을 똑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스페이스 이분리 같은 경우는 간격이 전부 요 끝에까지 적용이 되지만 스페이스 비트윈은 양쪽 끝에 있는 거를 완전히 끝에다 받고 이 간격을 똑같이 설정하는 거죠. 이렇게 잡으면 브라우저 폭에 상관없이 동일 간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탭 얘네들이죠. 자, 일단은 디스플레이 블록을 잡으면은 이 A 태그가 박스가 되죠. 잘 보세요. 요게 A 태그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li 태그도 현재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다 이제 링크한테 디스플레이 블록을 주면은 얘가 이제 박스가 되니까 사이즈를 부여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라인에이트를 60을 주고요. 그 다음에 글자를 굵게 줬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그냥 라인에이트 줘도 되겠다 지금 보니까. 자, 글자 굵게 주고 여백을 위아래는 0, 좌우 15. 그러니까 A에 지금 마우스 올렸을 때 영역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 보이세요? 저게 패딩이에요. 지금 보니까 디스플레이 블록은 소용없긴 하겠다. 잠깐만요. 안 보이, 요 예제는 지금 즉석에서 수정을 좀 할게요. 안 배운 내용은 빼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라인에이트 60에 폰트 웨이트 볼드 패딩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탭에 selected라는 클래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두 개가 붙어 있죠. 붙어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 a.탭이라고 하면 탭이라는 클래스를 갖는 a 태그라고 저는 정리했죠.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샵 헬로 탭이라고 하면은 태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이디가 헬로인 요소인데 클래스도 탭이라고 갖고 있는 거예요. 붙여서 쓰면은 한 태그에 동시 적용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클래스 이름 두 개가 덩달아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 태그한테 클래스를 두 개 적용한 걸 뜻하는데 클래스 여러 개를 동시 적용할 때는 띄어쓰기로 구별해 주면 돼요. 그냥 .탭이라고 하면은 요거 세 개를 다 가리킬 텐데 이렇게까지 해주면은 탭 클래스를 갖고 있으면서 셀렉티드도 같이 갖고 있는 거. 선택된 요소 하나만 골라서 좀 다르게 효과를 줄 때 이렇게 클래스를 하나 더 부여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선택된 거를 바꾸고 싶으면은 이렇게 selected라는 클래스만 이렇게 옮겨주면 효과가 나오니까요. 자, 근데 이 애프터라고 하는 거는 이 A 태그에 대해서 종료 태그 직전이죠. 근데 이 애프터는요, 기본적으로 인라인 요소를 설정을 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록을 걸어줘야 돼요. 그래야 박스화 돼요. 그러면 애프터 영역. 근데 내용이 없으니까 높이가 안 잡히겠죠? 만약에 컨텐츠에 뭐라도 적어주면은 나올 거예요. 자, 얘가 좌우 패딩이 15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반대로 마진을 0에 좌우에 15픽셀로 줘볼게요. 그러면은
요 패딩 사이즈 부여한 만큼 밀려서 좌우로 왔죠. 자, 일단은 내용 다시 지우고 디스플레이 블로그 줬으니까 높이를 잡을 수 있잖아요. 헤이트 5픽셀 정도 줘봅시다. 밑줄 효과를 줄 거니까 이렇게 정도를 줬어요. 그 다음에 상단에는 얘가 라인 헤이트가 60이니까 상단에 마이너스 15픽셀, 오른쪽에는 15, 아래쪽에는 0, 왼쪽에도 15픽셀. 위쪽으로 마이너스를 주면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었죠. 아까 이 마이너스 15를 주기 전에는 여기를 0이라고 하면은 이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얘를 마이너스 15라고 줬기 때문에 끌어당긴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얘는 아까 그 포지션을 줄 수밖에 없네. 왜냐면 여기 밑에 요만큼 늘어난 거 보이죠? 이것 때문에 아까 이제처럼 포지션을 줄 수밖에 없네요. 근데 이렇게 부여하면은 이 포지션은 지금 안 배운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오케이. 자, 요 예제는요, 안 배운 내용을 걷어내고 여기서 요만큼으로 정리할게요. 포지션이라는 속성은 다음 단원에 다룰 거기 때문에 미리 사용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포지션은 다음 단원에 하는 걸로 합시다. 제가 예제 만들면서 진도 순서를 여기는 좀 간과를 하고 만들었었네요. 이 파일만 스크린샷 다시 배포할게요. 자, 단톡방에다가 변경된 파일만 다시 놓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17 정렬이 다른 메뉴 요겁니다. 진도상 아직 안 나간 부분은 걷어냈습니다. 자, 다음 예제는요, 폼 태그에 대한 인풋 태그, 폼 태그 안에 그 입력하는 요소를 썼었죠. 그거하고 레이블 태그를 같이 썼을 때 얘네들을 수직으로 중앙 배치한 거예요. 이렇게. 전에 분명히 이런 특성도 있었죠. 만약에 이거를 안 하게 되면은 이렇게 윗면에 맞춰서 정렬이 되는 게 기본이에요. 만약에 이 상태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이 상태로 쓰셔도 됩니다. 근데 요런 경우는 윗선에 이렇게 정렬해도 괜찮긴 한데 요런 경우는 정렬이 좀 이상해 보이긴 하잖아요. 자, 가운데 있는 요 H3 태그에 대한 거는
진도 요 예제 내용하고는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제목을 좀 꾸며놨을 뿐이에요. 글자 크기, 가운데 정렬, 여백, 마진 탑 줘서 좀 위아래 떨어뜨린 거. 요 제목 꾸민 거는 별 의미 없는 거고요. 우리가 전에 폼 태그 할 때는 요 정도 수준이었죠. div 태그로 전체 그 입력 영역 났는데 실제로 작업한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폼 태그가 되는 게 맞을 겁니다. 폼 태그. 어차피 폼 태그도 div 태그랑 차이 없어요. 그래서 예제에서 그냥 div를 했고요. 입력 요소들을 감싸기 위한 로우 랩, 그리고 한 줄을 구성하는 애들을 로우라고 놓고 여기에 스판 태그 놓고 인풋 태그 놨어요. 여기서는 스판 태그를 놨지만 얘를 레이블 태그로 놓는 게 원래 정석이긴 하죠. 자, 입력 박스에 대해서는 넓이 400에 상하 마진 0, 좌우 5. 자, 마진이 없으면 이 전체 박스는 넓이가 400으로 설정이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마진이 레프트하고 라이트에 해당하는 곳에 오토가 부여되면은 박스를 화면 중앙에 놓는 기능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박스가 화면 중앙으로 갑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예전 내용들도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니까 이때마다 이전 내용도 한 번씩 점검을 해보시면 돼요. 자, 저 노란색 배경 색상을 이제 뺄게요. 자, 다음 거. 요 로우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줬어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애들이 가로 배치되겠죠? 근데 뭐 어차피 지금 자체가 가로 배치니까 별 효과는 없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상하 여백을 10씩 줘서 조금씩 간격을 벌렸어요. 근데 이렇게 생긴 로우라는 클래스를 지금 여러 개가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요 박스들이 전부 똑같은 효과를 받는 거예요. 요 로우가 이거 하나인데 위아래로 여백이 10씩 적용이 된 거예요. 패딩을 줬으니까 마진은 아니죠. 그럼 겹치지 않고 이렇게 서로 밀어냅니다. 똑같이. 자, 텍스트 필드 중에 빅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갖는 거. 요거는 단지 샘플이라서 이렇게 한 건데 얘는 좀 큰 요소를 줄 거예요. 채널 키워드라고 적은 거. 자, 빅이라는 요소. 여기에 높이를 150을 줍니다. 얘네들이요. 인풋 태그한테 높이를 150 준 거예요. 타이틀 컨텐트에도 빅이라는 인풋 태그 앞에 있는 요 스판한테 빅이라는 클래스를 잡으면은 인풋 태그랑 높이를 똑같이 맞춰줬어요. 근데 높이를 똑같이 맞춰줘 봤자 기본적으로 텍스트는 위에 배치되는 게 기본이니까 글자는 이렇게 나오겠죠. 위쪽에 붙어서. 그 다음에 이 타이틀 컨텐트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이템들을 가운데 정렬. 자, 이렇게 배치하면은 글자가 가운데 오죠. 그 다음에 넓이랑 높이 값 잡아주고 폰트 웨이트 볼드라고 해서 이렇게 사이즈랑 글자 굵기를 좀 줬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요거는 사실상 이 예제에선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요 영역의 박스 안에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면은 안에 있는 게 가로로 배치되는 건데 내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가로로 배치하고 세로로 배치하고 의미가 없었죠. 근데 기본값은 가로 배치죠. 그쵸?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얼라인 아이템스는 세로 축의 정렬을 뜻해요. 탑, 센터,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이만한 박스 영역 안에서 세로 가운데에다 놓기 위해서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를 썼다고요. 요 두 개를 같이 주면은
세로 중앙에 온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글자 굵게 주느라고 사이즈 좀 설정하고 글자 굵게 줬을 뿐이에요. 요거는 별 의미 없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이 예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요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스가 요 핑크색 박스가 부모 박스의 정중앙에 오는 형태예요. 이런 거 은근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HTML 태그가 어떤 요소를 이렇게 정중앙에 놓는 게 가로축의 중앙은 마진 같은 거 쓰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세로축 중앙은 사실 플렉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되게 힘들었어요. 이것도 하나의 공식으로 써서 보시면 돼요. 자, 박스 안에 그냥 아무 태그나 하나 놓은 겁니다. 자, 박스 안에 i라고 하는 태그가 있어요. i 태그는 원래 글자를 기울여서 쓰는 태그예요. 이탈릭 줄여서. 자, 랩이라는 거에 테두리, 그 다음에 여백, 높이 300 설정했어요. 테두리를 준 이유는 부모의 영역을 좀 확인하려고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플렉스 디렉션은 컬럼. 이렇게 하면 세로 배치죠. 자, 부모한테 플렉스와 컬럼을 주고 자식한테는 마지노트. 플렉스 디렉션은 플렉스를 주되 세로로 배치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로우라고 주면 자식 요소들이 로우, 즉 행을 구성하니까 옆으로 가요. 근데 플렉스 디렉션에 컬럼이라고 주면은 자식 요소들이 열을 구성하니까 이렇게 세로로 배치가 돼요. 근데 지금 자식은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컬럼만 주면은 첫 번째 배치가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요거를 주면은 그 아까 이제 봤을 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고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으로 주면은 마진 오토가 상하에도 작용이 된다 그랬어요. 이게 아까 나왔었던 거죠. 여기는 마진 탑에 대해서만 줬는데 지금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와 플렉스 디렉션 컬럼을 주면 이 자식이 마진 오토가 상하에 대해서도 작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그냥 마진 해놓고 값을 하나만 주면 상하좌우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진 오토라고 하는 특성이 원래는 좌우로만 작용해서 중앙 정렬만 놓는 거였는데 위아래까지 작용하게 되니까 세로축에 대해서도 중앙에 같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 좀 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 오토를 이거 없이 쓰면 그냥 가로축에 대해서만 중앙이 오니까 여기 위에 붙어서 중앙으로 올 거예요. 부모한테서 이걸 빼버리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마진이 안 먹는 이유는 이 i 태그가 블록 요소가 아니라서 그래요. 근데 부모한테 이걸 주면은 그런 기본 특성 다 무시하고 이렇게 가운데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진. 만약에 0이라고 하면 가로축에 대해서만 중앙으로 와요. 왜냐면 상하는 0이니까. 뒤에다가 0을 주면은 상하에만 오토고 좌우에는 작용을 안 하니까 왼쪽에 붙어서 세로축에 대해서만 중앙으로 와요. 근데 오토 하나만 주면은 상하 좌우에 다 적용되니까 이렇게 다 배치되는 거예요. 지금 플렉스가 사용될 수 있는 몇 가지 그 케이스를 이제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썼을 때 효과가 어떻게 나온다. 이 사례들을 잘 정리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앞에서 썼었던 특성이 다시 한번 또 나온 거예요. 조합 패턴은 몇 개 안 돼요.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조합했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 것들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35분이네요. 지금 예제를 3개 맞죠? 요거 3개 마무리하고 50분에 끝내는 걸로 합시다. 실습시간 15분이니까요. 나머지 3개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고요. 이제 제일 힘든 고비가 지나갔어요. 나머지 3개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안 어려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 이제 끄겠습니다.